로마노 역사 완성자 부산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서양사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뭐 어렵게 느꼈었는데 완쌤이랑 같이 하니까 뭐 별거 아닌데? 맞습니다. 그 느낌으로 여러분 공부를 하기 그래요. 하고 나면 다 쉬워. 그런데 하기 전에는 뭔가 더 많아 보이고 어려 보이고 그런데 막상 조금 더 준비하고 하다 보면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특히 이 세계사 파트가 아니겠느냐. 용어들이 조금 낯설다 보니까 힘든 초반에 접근은 좀 힘든데요. 사실은 딱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만 딱 알면 특히 뭐 수능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보면 오히려 다른 이 파트에 있는 다른 과목에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이렇게 뭐 꼬거나 이런 게 훨씬 더 덜한 파트가 바로 이 세계사 파트가 되겠습니다. 한 번만 딱 잘 준비해 두면 수능 과목으로도 나름 괜찮은 과목이 이 세계사 파트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의 분열 나오는 그런 교회가 어떻게 나눠지게 됐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었던 것 중에 로마가 동로마랑 서로마로 나뉘어졌었잖아요. 그것과 거의 같이 이제 그리스도교도요. 이제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로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런 흐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세기 먼저 한번 봐드리고 갈게요. 자, 4세기 조금 더 위에다 쓰겠습니다. 자, 4세기 한번 보면 4세기 우리가 이제 봐둬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라노 요거 이제 했던 약간 복습 차원이니까요. 밀라노 칙령이 있었습니다. 자, 이 밀라노 칙령의 핵심은 뭐죠? 그리스도교가 뭐 됐습니까? 공인되었습니다. 313년인데 그냥 밀라노 칙령이 4세기에 있었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밀라노 칙령뿐만 아니라 이때 뭐도 있었습니까? 니케아 공의회. 니케아 공의회라는 게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때 뭐가 이제 공인받게 되었었죠? 아타나시우스파. 아타나시우스파가 이제 그 공인되었었죠. 아타나시우스파로 인정되는 그러한 움직임도 하나 있었었고요. 같이 4세기에 있었던 것 중에 이제 392년에는 여러분 뭐가 있었죠? 크리스트교가 국교화되기도 했습니다. 화되는 그러한 움직임도 있었다라는 거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이제 4세기의 일반적인 이제 교회의 특징이었었고, 이때는 사실은 뭐 교회 자체로만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전성기를 구가했었던 바로 요쯤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은 지나게 되고요. 원래 이때는 크리스트교가 5대 교구가 있었어요. 5개의 교구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5개의 이 교구 중에선 대표적인 게 예루살렘이 일단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디오크, 그 다음에 로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폴리스, 요렇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이 위에 3개, 예루살렘과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오크는요, 어디 세력에 넘어갔냐면 이슬람 세력에 넘어갑니다. 이슬람에게 넘어가게 되고요. 5대 교구 중에 이 교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와 콘스탄티노폴리스인데요. 이 로마 교구 결국에는 이 로마가요 어디게 되냐면 이제 서로마 교회, 이 서로마 교회의 이제 핵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어떻게 됩니까? 동로마 교회의 이제 핵심이 되는 그러한 이제 5대 교구 중에 이제는 2대 교구로 이렇게 이제 축소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그러한 요 과정 중에 어떻게 되죠? 로마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로마였다가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 4세기 말에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도 나름 이 성격적으로는 하나의 이제 크리스토교지만 요들이 이제 좀 약간 나뉘어지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적인 분명히 간섭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다가 하나의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8세기예요. 8세기 때 요때 나왔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 동로마의 황제 중에 누가 있었냐면 이 레오 3세라는 황제가 있었었는데요. 그가 무엇을 주장하게 되냐면 성상 파괴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걸 예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성상 숭배 금지령이라고 했는데 최근의 교과서에서는 성상 파괴령이라고 합니다. 726년인데요. 연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크게 뭐
그렇게 참고 사항으로만 기억해 두시고요. 어쨌든 8세기입니다. 이 성상 파괴령을 내게 되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이 서로마 입장에서 보면, 혹은 이제 서로마는 이제 멸망하고 나서 지금의 이제 그 서로마 교회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제 게르만족을 전도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게르만족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상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형태나 이런 것들, 뭐 십자가 이런 거 만들어갖고 이걸 팔았던 거야. 야, 예수님 너 뭐야 빨리 교회 다녀. 교회 뭔데? 몰라.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거 십자가. 야, 갖고 와봐. 이렇게 있으면 너 보여주고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전도를 많이 하고 했었대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 그렇게 이제 게르만족을 전도하는 데도 이용됐었지만 이게 교회의 하나의 수입원이기도 했었답니다. 그런 성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것을 누가요? 이쪽에 있는 비잔티움 제국의 동로마의 비잔티움 제국의 누가요? 레오 3세가 요 명령을 내린 것이겠죠. 성상 파괴령을 내리게 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요것으로 인해서 동서 교회 간의 대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상 숭배 금지령으로 이게 이제 쭉 나오게 되었었던 것이겠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상황은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 10세기 정도의 상황으로 보면 지금은 여러분 어디 상황이냐면 이쪽에 있는 이 서로마 교회 내지는 서교회, 이 지금 서유럽 쪽에 있는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상당히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이 거의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교회의 타락은 뭐로 이어지냐면 이제 세속화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상당히 세속화돼요. 이제는 성직자의 그런 성스러운 모습이나 그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고요. 상당히 이제 부패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이 교회의 세속화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교회의 세속화는 어떤 모습들로 나타났냐? 일단은 성직자들이요, 내지는 교회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어마어마한 토지를 소유합니다. 대토지를 소유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직이 매매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직자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결혼을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신부님들은 결혼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세속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모습들까지 이어지게 됐을까요? 자,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떤 모습들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성직자가 무슨 화 됐을까요? 봉신화랍니다. 봉신처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땅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 누굽니까? 주군이요. 봉신한테 내려주는 게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직자들이 많이 땅을 갖고 하고 교회가 가고 하니까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직자를 마치 뭐처럼 봉신처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타나게 되냐면, 야, 이제 앞으로 그러면 내가 성직자를 누가 임명하면 되는 거야? 국왕이 임명하면 되겠네 라고 나오게 되는, 이 국왕이 어떤 것에 대해서까지 이제 그 행사를 하려고 하냐면 서임권까지 행사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이 로마 카톨릭의 그런 교황은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반응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타났었던 게 이제 조금 뒤에 나오는 카노사의 굴욕인데요. 그거 전에 11세기입니다. 요 사건을 마무리 짓고 할게요. 지금 제가 시대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이걸 하는 건데요. 이 성상 파괴령에 의해서 결국에는 11세기에 사단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동서교회가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동서교회가 분열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계속 안 좋았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레오 3세는 그 황제 아닙니까? 세속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황제가 이런 것들을 금지하면서 나타나다 보니까 당시에 이 동교회와 서교회에서는요, 상당히 이렇게 대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고, 야, 이럴 거면 우리 그냥 갈라쓰자. 그래서 이 서교회에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서유럽의 교회,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그냥 교황과 이제 국왕을 따로따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갈 건데, 이 동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황제 교황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황제가, 그렇죠, 종교적인 권한까지 그 교회의 수장까지 겸임하는 그러한 제도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때 이 동서교회 분열이란 단어를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로마 가톨릭과 가톨릭이 이제 나타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동로마에서는 뭐가 나타난 것입니까? 그리스 정교 요렇게 분리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 요렇게 분리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배울 건 이런 상황에서 이게 언제 분리됐냐면 1054년이에요. 어쨌든 11세기입니다. 자, 같은 11세기에 벌어졌던 것, 특히 여기에 있는 이 로마 카톨릭에서 벌어졌던 상황. 자, 로마 카톨릭의 배경은 어떻게 됐죠? 요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요런 상황이었습니다. 많이 상당히 지금 뭐 세속화되면서 나타났었던 요러한 상황에서 같은 11세기입니다. 1077년 드디어 사단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걸요,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카노사의 요교교 굴욕이 나타나게 되었었습니다.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몇 세기입니까? 11세기입니다. 카노사의 굴욕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카노사의 굴욕에 나타난 거는 결국에는 이제 황제가 이제 아주 굴욕적인 모습을 당했다라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 카노사의 굴욕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이 교회 성직자의 서임권 문제입니다. 누가 이 성직자를 임명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싸움이겠죠. 이 싸움의 시작은요, 일단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있었고요. 그와 대결하는 당시에 황제가 있었습니다. 하인리히 4세와 그레고리우스 7세 간에 이 서임권의 성직자의 서임권을 놓고 이들이 한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 교황이요, 이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야, 너 황제 하인리 4세, 너 이제 종교인 아니야. 넌 신자도 받아들이지 않겠어. 라고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파문시켜버립니다. 근데 하인리 4세는 좀 자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진짜? 그러면 뭐 될 것 같아? 그런데 이 황제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왕 밑에 누가 있어요? 사실 영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신을 지지해 줄 줄 알았거든요. 맞습니다. 교황 아무 필요 없어요. 저는 황제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 교도죠. 어떻게 됩니까? 이제 황제가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제? 그럼 우리가 충성할 수 없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나오게 되니까 이제 하인리 4세가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교황이 머무르고 있던 장소가 이제 카노사라는 성이 있었는데요. 거기 가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침 눈이 왔다죠. 근데 또 너무 잔인해요. 굴욕적인 또 황제인데 신발을 벗고요, 맨발로요. 그 성 앞에서 이게 며칠을 이제 그 용서를 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레고리우스 7세가 용서해 주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 이제 파문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이제 사죄하면서 누가요? 하인리 4세가 사죄하면서 일단락된. 중요한 건 카노사의 굴욕은 그러면 이제 누구의 힘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까? 교황이 황제를 이긴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흐름은 계속 이어져서요, 12세기가 되었습니다. 12세기에 무슨 협약이 나오게 되냐면요, 보름스 협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름스 협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름스 협약입니다. 1122년인데요. 1122년인데 참고적으로 하시고요. 보름스 협약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는 그냥 확실히 정했습니다. 이제 교황이 무슨 권한을 갖는다? 성직자 서임권을요. 최종적으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제 뭐 이 교황과 이 황제의 싸움에서 교황이 거의 완승으로 끝나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 교황의 권한은요, 더 나아가게 됩니다. 13세기가 되면서 이 13세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교황권의 전성기라고 합니다. 전성기라고 합니다.
이 교황권의 전성기가 뭐냐면 요때 이제 나오는 유명 황제가 있어요. 요 황제는 여러분 시험 문제도 종종 등장하거든요. 좀 꼭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는데요. 인노켄티우스 3세입니다. 당연히 교황이겠죠. 교황 인노켄티우스 티우스 3세. 인노켄티우스 3세가 되겠습니다. 인노켄티우스 3세가 누구를 굴복시키냐면요. 영국에 당시에 존 왕이 있었는데요. 존 왕을 굴복시켰답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 나왔었던 유명한 말이 뭐가 있냐면요. 야, 보니까 교황은 해야 국왕? 뭐 황제? 국왕? 에이, 너는 해가 지고 나타나는 달이야 라는 그러한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교황권의 전성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군 전쟁 이후로 교황권은 심각하게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세기에 가면요, 이제는 교황권의 추락을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14세기에 나타났던 아비뇽 유수가 되겠습니다. 아비뇽 유수가 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제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한동안 이제 머물게 되었었던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아비뇽 유수는 이제 성직자 과세권 문제로요. 과세 문제로 대립했지만 이때는 교황과 이제 국왕, 황제가 싸워서요. 교황과 황제 간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게 됩니까? 황제가 이기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파트를 제가 우리가 이제 참고서나 이런 데서 이제 잘 나오는 그림이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요런 그림이 있습니다. 요런 그림이 있습니다. 뭐 좀 더 잘 그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갈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황제권입니다. 국왕권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요게 교황권입니다. 교황, 황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여기에 이 시작을 보여주는 사건이 뭐였을까요? 저기에 있는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카굴이 되겠죠. 이게 이제 11세기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가장 이 전성기를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 보름스 협약이 되겠습니다. 12세기. 그리고 여기 이 교황권과 황제권의 이 크로스를 보여주는 게 몇 세기겠습니까? 14세기 아비뇽 유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상황,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는 요 상황에 나타내는 사건들, 바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로 간다라는 거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교황권이 황제권에게 이제 밀리게 되는 게 이제 14세기 넘어가면서는 쭉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이 중세에서의 말하는 이 교회는요,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공인이 되었었고요. 니케아 공회에서 아타나시우스파가 인정되었었고, 더 나아가면서 이제 크리스트교가요, 이제 로마의 국교까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었지만, 이제 5대 교구 중에 이슬람 세력에게 3개의 교구가 이제는 이제 빼앗기게 되면서 로마와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폴리스 이 교구만 남게 되었었는데, 이 교구 중에서도 나름의 이제 좀 대립이 있었겠죠. 정치 문제랑 같이 하게 되면서요. 그래서 터졌던 게 8세기의 성상 파괴령. 요걸 다른 말로 성상 숭배 금지령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게 이제 나오게 되면서 동서교회의 대립은 점점점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교회가 타락하면서 세속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국왕이 성직자 서임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카노사의 굴욕까지 연결되는 것들. 물론 그 사이에 동서교회가 분열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다라는 거. 그 이후 카노사의 굴욕, 보름스 협약, 전성기, 이때 이제 대표적으로 있었던 교황 이노켄티우스 3세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비뇽 유수,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중세 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게 중세의 문화 한번 들어갑시다. 중세의 문화 들어갑니다. 자, 중세의 문화에서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할 파트는요, 철학 파트입니다. 철학입니다. 중세 초기에는요, 초기의 철학을 우리는 무슨 철학이라고 하냐면 교부 철학이라고 합니다.
교부 철학이라고 하고요. 이 교부 철학의 이제 대표자 누가 있었냐면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었습니다. 그가 썼던 책 하나만 기억합시다. 신국론. 국론. 그러니까 요때 나왔었던 말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철학은 신학의 신여야. 그러니까 철학, 니네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신학이 최고야, 신학이. 신학이 더 중요해. 라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다가요. 자, 이 초기 흐름에서 쭉 이제 이 철학적 흐름이 바뀌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십자군 전쟁 이후에 등장했던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철학을 뭐라고 하냐면 스콜라 철학이라고 합니다.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콜라 철학이 나오면 늘 나오는 인물, 요 인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누굽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정말로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 있고요. 그가 썼던 책도 같이 기억하십니다. 무슨 책이 있었냐면 신학 대전이란 책을 썼거든요. 신학대전 꼭 기억해 두십니다. 신학대전. 요때쯤 오면서 이제 신앙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었다라는 것. 특히 여러분 이 스콜라 철학은요. 여기 나타나 있는 스콜라 철학은 어디에 사상에 영향을 받았었냐면 아리스토텔레스에. 영향을 받았었다라는 것도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철학을 수용하면서 그런 이제 그런 철학적 체제를 완성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다라는 거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중세가 나오면 봐둬야 될 게 있습니다. 대학입니다. 대학이 나올 텐데요. 이 당시 대학은요 두 가지 특징으로 나오게 돼요. 이 교수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등장했었던 이 대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등장했었던 대학도 있습니다. 교수들이 만들었었던 조합 중에선 대표적인 게 파리 대학이 있습니다. 파리 대학이 있었고요. 학생 조합으로 이제 등장했었던 조합 중 그 대학 중에서는요. 무슨 대학이 있었냐? 볼로냐 대학이 있었죠. 대학. 그 파리 대학이나 볼로냐 대학이나 특히 이제 파리 대학은 신학이 유명했고 볼로냐 대학은 법학이 유명했었다라고 하는데 참고적으로 기억해 두시고요. 중요한 건 자, 당시 이 중세에서의 이 대학은요. 무엇을 인정받았었다라는 거? 간섭을 받지 않고 이 자치적으로 운영이 가능했었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바로 이 대학이었었고요. 자, 철학 대학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 중세 문화 하면 늘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사도 기사도 문학. 기사도 문학이 있었습니다. 자, 이 기사도 문학의 핵심은요. 이 기사들, 전투가 많이 여기저기서 벌어졌었잖아요. 그들의 무용담, 기사들의 무용담 등이 이제 하나의 문학적인 형태로 나타났었는데요. 프랑스 같은 지역에서 이제 나타났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롤랑의 노래 같은 게 있습니다. 롤랑의 노래 같은 것들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독일 지역에서 나타났었던 게 니벨룽겐의 노래. 그 다음에 영국에서 이제 나타났던 것 중에 아서왕 이야기 등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기사도 문학으로 있었다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중세 문화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이거 나옵니다. 그거 뭡니까? 건축입니다. 여러분 이 중세 문학에선 요거는 늘 그냥 시험 문제 받칩니다. 여러분 이거 늘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시기적으로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일단은 11세기의 중세 건축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마네스크 양식이에요. 노마네스크 양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봐주셔야 되는 게 12세기 무렵에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고딕 양식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사진 자료 다 보여드릴 거예요. 요거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거 시험 문제 여러분 나옵니다. 11세기에 유행했던 거 로마네스크 양식. 그다음에 12세기에는 이제 고딕 양식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 로마네스크는요. 로마네스크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게 있습니다. 돔입니다. 돔이 뭐죠? 여러분 그 야구 좋아할 때 뭐 돔구장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아주 둥그런 그러한 지붕의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돔이 되겠습니다. 돔이 되겠고 이 돔이 되게 무겁거든요. 무겁다 보니까 어떤 아주 작은 창문 같은 거 크게 만들 수 없겠죠. 무게를 버텨야 되니까 이게 작아요. 그다음에 뭐 두꺼운 벽, 자 그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은 창이 나오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내부가요. 상당히 어둡겠죠. 어둠 그런 움직임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로마네스크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장중한 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로마네스크 양식 중에 나타난 게 여러분이 아시는 뭐 이렇게 기울어진 사탑으로 유명한 거 있죠? 피사 성당 내지는 피사 대성당이라고 하는 게 로마네스크 양식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고딕 양식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고딕 양식은요. 로마네스크 이 돔이 있다면 이들은요. 뾰족한 첨탑이 있습니다. 야 이들은요. 우리 신앙에서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어. 천국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신앙을 나타나기 위해서 첨탑을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스테인드 글래스.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게 등장했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 고딕 양식은요, 이 로마네스크 양식과는 다르게 이 창문이 작지 않아요. 창문이 좀 크고요. 이 스테인드 글라스 조금 이따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좀 밝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좀 이제 밝아요. 밝은 분위기를 준다라는 것들. 밝고 경쾌하다. 이렇게 그냥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밝고 경쾌함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자, 중요한 건 여기 안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 있는 성당이 중요한데요. 두 개만 기억합시다. 두 개만. 쾰른 성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르트르 대성당 내지는 사르트르 성당. 그래서 쾰른 그 다음에 샤르트르 성당. 요거 피사 성당은 로마네스크, 쾰른이랑 사르트르는 고딕. 그래서 요건 좀 밝고 경쾌한. 그리고요, 여러분요, 요거 하나 구분해 주셔야 된 거는 요게 이제 작은 창이잖아요. 왜요? 톰이 무겁다고 그랬었잖아요. 요거는요, 좀 창문이 넓어요. 좀 창문이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거.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 것들이 등장했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중세 문화에서 건축은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진 자료 보면서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카노사의 굴욕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사진 자료, 이제 그림이 되겠고요. 요게 이제 피사 대성당입니다. 자, 건축 파트에서 보여주는 거 피사 대성당인데 중요한 건 이렇게 이제 막 돔 모양 같은 게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건물의 크기에 비해서 창문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작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창문 작아요. 이게 이제 요게 이제 기울어져 있다라는 피사의 사탑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사르트르 대성당 봅니다. 어떻습니까? 창문 자체가 상당히 널찍널찍합니다. 그쵸? 하나 더 보면 요게 사르트르 대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다라는 거, 스테인드 글라스 있다라는 것들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됐고요. 자, 그 다음이 넘어가게 되는 게 이제 비잔티움 제국인데요. 요거 좀 자세하게 한번 좀 크게 봐드리면요. 자, 보시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이요. 이제 동로마 제국이죠. 동로마 제국이 비잔티움 제국입니다. 과거의 로마 영토를 대부분 다 확보했었던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네요. 이게 조금 뒤에 바로 배우시게 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의 이제 영토인데요. 요거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 비잔티움 제국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비잔티움 제국입니다. 자, 이 비잔티움 제국은요, 이제 어떻게 등장했냐면, 요게 이제
제국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건 이건 어떻게 등장하게 됐습니까? 비잔티움 제국은요. 일단은 동서 4세기가 되면서 어떻게 됐죠? 동서 로마가 로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395년인데요.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 동서로마가 분열되게 되었었고요. 이 서로마 제국은 5세기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 게르만족에 의해서. 그렇지만 이 동로마 제국은요. 어떻게? 서로마의 멸망 이후에도요. 이후에도 무려 몇 년간이나요? 천여 년간 지속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힘을 보여줬었던 게 바로 이 비잔티움 제국입니다. 동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려 천여 년간 더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들의 몇 가지 이제 특징을 일반적인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면 이들은요. 저희가 이번 강 앞에서도 배웠다시피 여기서는 황제가요. 교회 수장을 겸합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하죠? 황제 교황주의라고 합니다. 황제 교황주의를 가져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수도가 어딥니까? 수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거기 어딥니까? 그 유명한 바로 그 지역 콘스탄티노폴리스. 지금은 그 이제 터키가 이제 자리 잡고 있어서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바로 그 지역이죠. 바로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도로 하고 있었었는데요. 여러분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어떤 지역입니까? 맞습니다. 이 동서무역의 거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경제적 이득도 같이 누릴 수 있었던 바로 그러한 동서무역의 요충지였었다는 거, 거점이었었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어쨌든 이제 4세기의 로마의 분열로 등장하게 되었었던 이 비잔티움 제국은요. 6세기 되면서요. 어마어마한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이때요. 성기 6세기가 전성기예요. 자, 이 전성기에 누가 있었냐? 바로 그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선생님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중요합니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 양반은 나와요. 시험 문제 그냥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입니다. 6세기입니다. 시기적인 개념 잡아주시고요. 이 동로마가 여러분 특히 이 비잔티움 제국이요. 문제가 쉬운 게요. 1000년 가까이 있었지만 사실은 유명한 황제 이 양반 한 명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요 사람의 업적만큼은 우리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일단 가장 큰 업적은요. 뭐니 해도 땅이겠죠. 로마 제국의 옛 영토를요 대부분 회복합니다. 회복하는 아주 그냥 강력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었었고요. 그다음에 그는요 유명한 성당을 짓게 되는데요. 그게 뭡니까? 성 소피아 성당을 건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로마 하면 법 아닙니까? 바로 그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법전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법전 이름 뭡니까? 위에 있는 거 그냥 쓰시면 돼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법을 집대성하였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우린 요걸 가리켜서 뭐라고도 합니까? 로마법 대전이다. 이렇게도 평가를 합니다. 자, 중요한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옛 로마 제국의 영토를 대부분 확보했었고요. 성 소피아 성당을 건축하기도 했었고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완성했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로마가 갖고 있었던 법적 체제를 완성했었던 게 바로 이 유스티니아누스입니다. 그런데 이 유스티니아누스 사후에 이제 죽어요. 유스티니아누스가요. 사후에 만들어지는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 그것을 무슨 제도라고 하냐면 바로 요거 이제 중요한데요. 동로마 제국 나오면 바로 나온 겁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이제 사후에 이제 그럼 우리의 로마를 좀 나름 더 안정시키면서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등장했었던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제도입니까? 군관구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둔전병제. 병제가 있었습니다. 자, 군관구제, 둔전병제 요거 나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군관구제는요 이런 겁니다. 군사령관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영토가 있었었는데 그것을 사실은 하나의 황제가 아주 독자적으로 완벽하게 다 통치하기는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군사령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이 군사령관에게 막대한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에게 어떠한 권한까지 주냐면 일단은 행정, 군사, 사법권을 부여하는 그러한 제도가 뭐 있었습니까? 예, 군관구제였습니다. 군관구제였었고요. 자, 둔전병제는 이런 겁니다. 그 지역 사람들한테요 토지를 지급해요. 토지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지급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군역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땅 나눠주고 너 여기서 농사 지어. 농사 열심히 잘 지어. 근데 정말 너 농사를 짓다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혹은 농사를 안 질 때 뭐 해야 돼? 너는 바로 군인이 되어야 돼.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군역입니다. 군역을 부과하기 위한 제도. 이게 뭐였었다? 둔전병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체제를 갖추면서 나름 아주 큰 제국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세기가 됩니다. 8세기가 되면서 이슬람이 침입을 합니다. 자, 이슬람 침입으로 인해서요, 이들은요 영토가 상당히 많이 축소되었었습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자, 그러다가 9세기가 되면서요, 9세기가 되면서 완벽한 회복세는 아니지만 일시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일시적 부흥이 이르기도 했었습니다. 이 일시적 부흥이 있었던 이유는 이슬람 세력이 분열했었거든요. 분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 일시적 부흥에서 몇몇 또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것을 가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겠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배우시면 알겠지만 언제든지 이렇게 뭔가 좀 잘 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몇몇 사람들이 소수의 부를 가져가게 되면서 이 소수가 다수의 부를 가져가게 되면서 오히려 그 국가 체제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상당히 많은 모습들이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 부흥으로 인해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는 것 같았었지만 몇몇 소수가요 대토지를 소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대토지 소유는 뭘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기 지금 지켜지고 있는 무슨 제도요? 둔전병제가요. 둔전병제가 붕괴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에는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새롭게 더 성장하지 못하고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11세기에요. 누구와의 이제 마찰을 받게 되냐면 셀주크, 튀르크와 이 셀주크, 이 튀르크와 뭐 하게 됩니까? 마찰을 겪게 됩니다. 자, 이들의 이 마찰에 의해서 결국에는 서유럽에 지원을 요청하게 되죠. 이 서유럽의 지원 요청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무엇이 일어나게 됩니까? 맞습니까? 자군자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뭐 이러한 모습까지 있었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다음 강에 배울 건데요. 13세기 되면 결국에는 이 동로마 제국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비잔티움 제국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십자군이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있는 이 십자군이요 4차 십자군 때요 어디를 점령하는지 아세요? 이거 완전 어이없습니다. 완전 어이없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있죠? 콘스탄티노폴리스를요 4차 십자군들이요 점령을 합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 강 가면서 이제 자세히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되면서 완전히 요때 이 지역에 무엇가 설립되게 됐었냐면 라틴 제국이 여기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언제입니까? 13세기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가
15세기 되면서 누구의 침입으로 인해서요? 오스만 투르크의 제국에 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하게 되었었다라는 거. 1453년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게 이 비잔틴 제국의 전체적인 흐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4세기 말에 동서로마가 분열하게 되면서 이제는 동로마 제국이 유지가 되었었는데요. 6세기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전성기를 겪었었습니다. 옛 로마 영토의 대부분을 회복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사후에는 군관구제랑 둔전병제라는 그런 제도를 주게 되면서 상당히 탄탄한 그러한 힘을 보여주게 되었었지만 이 8세기의 이슬람 침입으로 영토가 상당히 축소되었었고요. 9세기에 일시적 부흥하는 모습이 이슬람 세력의 분열로 일시적 부흥이 있었지만 결국엔 대토지 소수들의 이 대토지 소유에 의해서 둔전병제가 붕괴되면서 군사적으로 많이 힘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1세기 셀주크 투르크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서유럽에 지원을 요청하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었는데요. 어이없이도 4차 십자군에서는요, 본인들의 수도였었던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점령되는, 그러면서 라틴 제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유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15세기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었었던 게 누굽니까? 비잔티움 제국 내지는 동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잔티움의 문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잔티움 문화는요, 저희가 아까 저기 일반론을 설명했었던 거랑 비슷합니다. 일단은 몇 개 봐줘야 되는 거. 이들은요, 황제 교황주의다.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스티니아누스, 이거 많이 쓰네요 오늘. 법전이 만들어졌었다라는 거. 여기 시험에 나오니까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왔었던 거 또 나옵니다. 성 소피아. 성당 나온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이 성 소피아 성당이 만약에 나오면요, 요걸 물어볼 겁니다. 돔 있는 거 나올 거예요. 돔. 돔은 선생님 저희가 아까 배웠던 이 로마네스크 양식이랑 좀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돔뿐만 아니라 뭐도 있냐면 모자이크 형태로 나온 거. 모자이크 뭔지 알죠? 여러분 그 모자이크 처음엔 안 그런 줄 알았는데요. 이게 아니라 이거는 뭐 영상에서 모자이크 처리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닌 게 이렇게 띄어다가 계속 이렇게 붙이면서 다른 것들 이렇게 붙이면서 만드는 양식을 여러분들은 그냥 동영상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냥 모자이크만 아시지. 원래는 그거는 하나의 이제 예술적인 그런 형태였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다른 것들을 이제 가져다 붙이면서 하나의 멀리서 보면 하나의 큰 형태가 나오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있었는데요. 이 성 소피아 성당이 나오면 이 모자이크 양식이 나옵니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비잔티움의 문화에서 나오는 건 그들의 이 종교는 뭐라고요? 그리스 정교였었다라는 거, 요거 하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건 이들이 15세기에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었죠. 결국에는 이들이 상당히 철학적인 책들이나 이런 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그들이 오스만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그 있었던 철학적 체계가 이제는 어디로 자극시킵니까? 서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에 영향을 줬었다? 르네상스에 영향을 주었었다라는 거. 요거 하나 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 비잔티움 문화는요, 어디에도요, 슬라브족 문화, 슬라브족의 문화에도 영향을 주었었다는 거. 대표적인 게요, 지금의 그 러시아가 어떤 종교입니까? 그리스 정교잖아요. 그러한 느낌만 봐도 우리가 특별히 러시아뿐만 아니라 동유럽 이 일대에 있는 그런 이제 부족이 슬라브족 아닙니까? 그들의 문화에도 이 비잔티움 문화가 영향을 주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비잔티움 제국 다 살펴봤고요. 관련돼 있는 자료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선생님, 근데 여기 보니까 저희 그 전에 봤었던 그 고딕 양식에서 나왔었던 이거 뭐 첨탑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이게 사실은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게
크리스트교의 것으로 이제 지었었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이슬람 사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옆에 나와 있는 요 이제 그 뾰족한 이 탑 같은 것은요. 이때 같이 지었던 게 아니라 그 이후 이슬람 세력이 이 지역을 장악하고 나서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돔이 있네요. 돔이 있다. 요거 이제 소피아 성당입니다. 그럼 이 사진은 정말 유명한 사진이니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관련돼 있는 문제들 같이 풀어보면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11년 6월 모평 문제거든요. 한번 풀어볼게요. 가시기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이거 우리 아까 봤었던 바로 그거네요. 11세기에 카노사 굴욕이 있고요. 12세기에 보름스 협약이 있는데 14세기 초에 아비뇽 유수가 있었습니다. 요 가운데 있는 사건 뭐였을까요?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탄츠 공의회가 후수를 2단으로 규정하였었다. 이건 저희가 아직 안 배웠던 내용인데요. 15세기의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기억해 두시고요. 2번입니다.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와 영국의 조낭이 대립하였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승리해요? 영국 조낭이 굴복하고 이노켄티우스가 이기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나왔었던 말이 뭐가 있었다고? 교황은 해, 국왕은 달, 뭐 이런 말이 나왔던 게 바로 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13세기 교황권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니까요. 정답 2번이고요. 3번은요. 이 클리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교회 정화 운동이 시작되었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요게 나오는 10세기 때 나오는 게 이제 클리니 이제 수도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억해 두시고요. 자, 4번입니다. 크리스트교가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로 분열되었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요 분열된 건요. 1054년이에요. 언제입니까? 11세기가 되겠습니다. 그거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5번입니다. 카롤루스가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제국의 황제로 대관되었었다. 요건 정확히 언제입니까? 800년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12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다음 문화유산을 남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이거 뭡니까? 성소피아. 이거 뭡니까?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게 이제 모자이크가 되겠는데요. 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희가 그렇게 방금 이렇게 열심히 배웠었던 그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황제가 교황으로부터 대관되었다? 아닙니다. 여긴 여러분 비잔틴 제국은 무슨 주의라고 했어요? 황제 교환주의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내용이고요. 2번입니다.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왕의 길을 건설하였었다. 이거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아니고요. 3번입니다. 쌍무적 계약 관계에 기반한 주종제가 발달하였었던 거는 서유럽 일대죠. 이거 지금 동유럽 일대 동로마 제국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관련 없고요. 4번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시기에 로마법 대전이 편찬되었었다. 바로 이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5번입니다. 인도세와 토지세를 내면 피정복민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었던 건 이슬람 세력의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도 완벽하게 다 배워봤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 기쁜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